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리튬 이온 전지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차세대 전지, 나트륨 이온 전지의 상용화를 앞당길 신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장시간 고온 가열이 필요해 상용화의 발목을 잡았던 음극재 공정에 전자레인지의 가열 방식을 적용했더니 공정이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과 같은 지인을 사칭한 악성 문자가 올해만 24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자 속 링크를 누르면 개인정보가 탈취돼 지인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수시로 보안을 점검해야 합니다. 한화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저궤도 위성 간 레이저 통신 성능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같은 우주 인터넷을 구현하는 데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지하에 바다가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목성의 위성 유로파를 조사하기 위해 무인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탐사선은 유로파가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췄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조사할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무인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가 발사됐습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미국 동부 시간 14일 낮 12시 6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에 실려 지구를 떠나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우주선의 임무는 유로파가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췄는지 자세히 살피는 것입니다. 탐사선은 지구를 떠난 이후 5년 반 동안 약 29억 킬로미터를 이동해 2030년 4월 목성 궤도에 진입한 뒤 유로파 주변을 근접 비행하며 조사할 예정입니다.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는 적도 지름이 3,100km, 달의 90% 크기로 태양계에서 6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과학자들은 유로파 표면에 15에서 25km에 달하는 얼음층 아래에 염도가 있는 바다가 존재해 생명체가 서식할 만한 이상적인 환경을 갖췄을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한화시스템이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저궤도 위성들끼리 레이저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8일부터 사흘 동안 광주에 있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저궤도 위성용 ISL, 레이저 통신 장비의 준거리 통신 성능 시험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링크로 알려진 저궤도 위성 통신은 기존 위성보다 궤도가 낮은 지구 200에서 2000km 상공에 인공위성 수천 기를 배치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이 가운데 ISL은 무선 통신에 쓰이는 전파가 아니라 비친 레이저를 이용한 것으로 스페이스X와 아마존 등이 상용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과 협업해 ISL 개발을 해오고 있는 한화시스템은 올해 안에 스위스 베른 대학교와도 손잡고 우주 환경과 유사한 해발 4,000m 이상 고지대에서 추가 성능 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리튬 전지 공장 화재 등으로 리튬 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리튬 대체재에 대한 고민 또한 깊어지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2차 전지 중 하나인 나트륨 이온 전지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리튬 전지를 생산하는 공장 내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지만 폭발과 함께 연기가 공장 내부를 가득 채웁니다. 최근 리튬 전지와 전기차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리튬 전지는 어느덧 화재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리튬을 대신해 값싸고 안정적인 대체재 개발이 시급한 상황인데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2차 전지인 나트륨 이온 전지에 필요한 하드카본 음극재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나트륨은 리튬보다 매장량이 1000배 이상 많아 구하기 쉽고 화재 위험이 적으면서도 최대 영하 20도에서 90% 이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 이온 전지는 이제 나트륨이 리튬보다 반응성이 좀 낮아서 이제 전지 내부에서의 전기화학적 성능이 또 좋고 또 고속 충방전에도 유리하고 더 나아가서 이 저온에서도 잘 성능이 유지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트륨 이온 전지의 상용화가 어려웠던 건 기존 음극재를 쓸 수 없고 나트륨 이온 전지용 음극재인 하드카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드카본을 만들려면 탄화수소 재료를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오래 태워야 해 공정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겁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팀은 마이크로파 유도 가열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마치 재료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듯 30초 만에 1400도 이상으로 고속 가열해 하드카본을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마이크로파 기술과는 다르게 전도성 소재를 굉장히 잘 선택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연구팀은 마이크로파에 의한 전자기 유도 현상과 유도 전류에 의한 현상을 한꺼번에 컴퓨터로 계산하는 멀티피직스 시뮬레이션을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드카본의 성능을 높이고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추가 연구를 이어가 나트륨 이온 전지의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들솔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기차 충전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기계로봇공학부 이승현 교수 연구팀은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충전 시간을 3분 20초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 충전 케이블 냉각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급속 충전 시 발생하는 과도한 열을 효과적으로 냉각하지 못해 충전 시간이 길어졌는데 연구팀은 냉각 루프를 활용해 발열 케이블을 효율적으로 냉각하는 방법을 실험으로 검증했습니다. 또 케이블 표면 온도가 80도 이하로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640kW급 급속 충전기보다 2배 이상 빠른 충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전기차 충전 시스템뿐만 아니라 고속열차, 송전선 등 고전류를 전송하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공지능 AI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생태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유럽연합 가이아 X 본부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 데이터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이아 X 한국 허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아 X는 세계 2위 데이터 시장인 유럽연합의 핵심 플랫폼으로 유럽연합은 데이터 단일 시장을 만들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민간과 공공의 분야별 데이터 소재와 거래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국가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며 유럽연합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데이터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김치의 전통을 계승할 주역을 뽑는 대한민국 김치 경연대회에서 강원도 태백의 김지미 씨가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씨의 산골 더덕을 품은 면역력 백김치가 강원도 감자를 삶아 만든 국물과 더덕의 향이 잘 어우러져 갓 담아도 익어도 특색이 잘 드러난 김치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에는 탐진만 물김치를 출품한 전남 강진의 김명희 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는 청경채 김치를 출품한 전북 전주의 최정원 씨가 선정됐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휴대전화가 좀비폰이 돼 지인들에게 대규모로 미끼 문자를 보내는 스미싱 수법이 최근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 지인 사칭 스미싱 문자가 24만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수법들이 있는지 화면 함께 보시죠. 평범해 보이는 부고 문자 같지만 문자 내 링크를 누르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장례식장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문자 내 링크를 누르면 자동으로 악성 앱이 설치됩니다. 악성 앱에 감염된 휴대전화는 좀비폰이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락처 목록 등의 개인정보가 탈취되는 구조인데요. 2차 피해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피해자의 메신저 계정을 원격 조종해 범인이 마치 친구에게 연락하는 것처럼 사기를 치는 겁니다. 메신저 프로필은 물론이고 말투나 내용까지 친구가 아닌 걸 의심하기 어려워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청첩장과 부고장 등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는 24만 건에 달하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무심코 링크를 누르면 본인이 금전적 피해를 당하지 않더라도 메신저 계정이 도용돼 지인들까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실행해 수시로 보안 상태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간혹 사용자도 모르는 사이에 악성 앱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만약 스미싱 피해가 의심된다면 중요한 정보만 따로 저장한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네, 당황스럽죠. 저도 여기 와서 이제 그런 건데. 결혼식 맞춤 정장을 전문으로 하는 예복업체가 돌연 폐업하며 한 소식을 앞서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예비 부부 230쌍이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해당 업체는 다른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결제 대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위태롭게 영업을 이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돈만 챙기고 폐업한 서울 강남의 예복업체 때문에 우라통이 터지는 건 신혼부부뿐만이 아닙니다. 관련 협력업체로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셔츠 납품업체는 수십 벌을 납품한 대가를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늦지 않게 돈을 보낼 테니 와이셔츠를 먼저 보내라 그래갖고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대표들은 전화들을 안 받고 전화를 받아도 좀 이따 전화한다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고. 부실 영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됐습니다. 특히 한 셔츠 제작 업체에선 대금 3천만 원을 못 받게 되면서 3년 전쯤 거래를 끊고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저희들한테 미수금해서 이제 저희들이 물건을 잘 안 해주니까 네. 뭐 다른 데로 가고 뭐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뭐 환불이라든지 이게 수월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세금도 조금 다달이 못 줬다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혼부부들은 업체가 빚 문제로 운영이 힘들어지니 자기들 돈까지 챙겨 잠적한 게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들어보니까 그 전날까지도 영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절박하게 이제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거잖아요. 결국 1차 집단 고소에 나서기로 모인 예비부부 238쌍의 피해 액수만 4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개별 고소에 나선 사람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여기에 협력업체들까지 합친 피해 금액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전국 국립대병원의 외래 진료 대기 일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과 분원 16곳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평균 외래 진료 대기 일수는 23.8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평균치인 18.5일보다 29% 늘어난 겁니다. 외래 진료 대기가 가장 긴 곳은 서울대병원 본원으로 62일이었고 분당 서울대병원이 53.7일, 전남대병원 본원이 43.2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응급수술과 입원이 바로 가능하다고 밝힌 제주대병원으로 제외한 나머지 국립대병원은 입원 대기 일수도 13.5%, 수술 대기 일수도 16.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 의원은 의료 전달 체계를 시급히 개선해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직 전공의들이 사직서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신들이 수련받았던 국립대병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국립대병원 10곳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사직 전공의 57명은 각자 일했던 국립대병원에 1인당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대상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9곳으로 총 청구액은 8억 5,500만 원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직 전공의는 전남대병원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병원 11명, 강원대 충남대병원 각 8명, 부산대병원 6명 등입니다. 사직 전공의들은 사직서 처리 지연으로 취업이나 개원 등의 차질을 빚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대 의대의 대규모 휴학 승인과 관련해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학사 운영은 단과대가 책임진다며 의대 학장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총장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서울대는 연합대학으로 출발해 단과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전통이 학칙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의 설명처럼 의대가 휴학을 독단적으로 승인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의대 측이 더 이상 물리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워 다음 학기에 학생들이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소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민의 의향이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세대별, 성별로는 조금씩 인식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내용 자세히 보시죠. 우리나라는 가임 여성 1명당 합계 출산율이 0.7에 불과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바탕에는 역시 여러 이유로 결혼과 출산에 소극적인 사람들의 인식이 있을 텐데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결혼, 출산에 대한 국민의 의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만 25세에서 49세 국민 2,592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31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결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65.4%로 지난 3월에 진행된 조사보다 4.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세대별, 성별로 나눠보면 조금씩 차이가 보입니다. 30대 여성의 경우 10%포인트 넘게 의향이 올라갔지만 30대 남성은 차이가 거의 없었고 40대 남성은 오히려 소폭 줄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들 가운데 자녀를 낳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지난 3월 조사보다 5%포인트 넘게 증가했는데요. 낳을 생각이 있다는 답은 30에서 40대 남성들에게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혼하고 싶다,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졌다는 건 일단 긍정적입니다. 특정 세대 성별에 따라 편차가 있는 만큼 국민 전반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이 더 많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하는 여성들에게 정부의 임신 출산 지원 제도는 중요한 버팀목이죠. 그런데 사업체를 운영하는 여성들은 임신이나 출산을 해도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사각지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원 3명과 함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철엄 씨. 얼마 전 임신 사실을 알고 출산 전 지원 제도를 알아봤다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주라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측이나 여성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다 좀 문의를 드렸죠. 이제 고용보험이 있고 직원이 있는 형태면 이제 지원이 어렵다. 현행법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 근로자는 출산휴가와 급여를,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여성 기업인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1인 기업의 경우 보조 인력과 출산급여가 나오지만 2인 이상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출산을 앞뒀어도 지원 제도가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0년 말 여성기업 활성화 촉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출산급여 지급 대상 확대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한 겁니다. 직원이 있고 고용보험을 한다고 해서 사실 사업체가 엄청난 흑자다라고는 할 수도 없고 다 똑같은 소상공인이거든요. 이게 꼭 금전적인 지원만은 아니라 조금 더 정책을 전체를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전문가들도 정부가 청년 창업을 장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성별에 따라 창업을 망설이게 하는 환경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여성 근로자 지원에서 여성 경제활동 참여자 지원으로 좀 그 지원 범위가 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이 굉장히 충분하게 이루어진다는 시그널을 이제 청년들이 받을 수 있어야지만 좀 더 그 출산이나 임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여성 기업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꾸준히 늘어 지난 2021년 300만 개를 넘었고 1인 기업을 제외하더라도 60만 개가 넘습니다. 여성 기업인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걱정 없이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돕기 위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경남 남해안에서는 제철을 맞은 굴을 유통하기 위한 첫 경매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굴이 집단 폐사하는 곳이 많아 양식 어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첫 굴 경매 시작 초매식. 한 손에 응찰기를 쥔 중도매인들은 품질 좋은 굴을 선점하기 위해 눈치 싸움을 벌입니다. 굴 초매식이 열렸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수확량이 줄 것으로 예상돼 어황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굴이 폐사가 약 한 30-40% 정도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지금 발생이 되다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굴 양식장 상황이 어떤지 배를 타고 나가봤습니다.
줄에 딸려 올라온 굴 껍데기를 열어보니 속이 비어 있습니다. 다른 굴을 까봐도 상태는 마찬가지. 제철을 맞아 본격적으로 굴 수확에 나서야 할 어민은 굴 껍데기를 치워야 할 처지입니다. 꿀 어장을 내고 에이타로 하고 있는데 꿀이 100%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폐사는 올해 처음을 당해봤고 지금 전면 폐사된 거는. 경남에선 고성 등 5개 시군에서 굴 집단 폐사가 나타났습니다. 전체 3,200여 헥타르 가운데 4분의 1가량인 800여 헥타르 면적의 양식장에서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잠정 집계된 피해 금액은 146억 원 정도. 원인은 고수온이나 산소 부족 물덩어리로 추정되는데 국립수산과학원 등은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합동조사반의 피해 조사가 끝나면 지자체가 피해 어민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피해 복구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굴 양식장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부터 시작해 럼피스킨과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모두 지금 퍼지고 있는 가축 전염병입니다. 대부분 심각 단계인데 농가와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화천에 있는 돼지 농장입니다. 도심과 뚝 떨어진 외곽, 입구는 철저히 막혔습니다. 키우던 돼지가 폐사해 시료를 검사했더니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대형 트럭에 담겨 옮겨지는 매몰 저장조, 키우던 돼지 3,500마리 모두 매몰 처분 대상입니다. 발병 원인은 역시나 아직 모릅니다. 농장 주변에서 죽은 감염 야생 멧돼지 사체와 이를 매개로 퍼진 파리나 모기 등이 의심되는 상황. 방역대로 설정된 반경 10km 주변 농가는 다음 달 말까지 출하가 사실상 꽉 막혔습니다. 3주를 또 잡으면 40일이야. 그러면 40일 후에 돼지를 빼라면 11월 말일경이란 말이야. 11월 말일. 그 안에 우리 지금 출하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경우 지난 2019년, 그러니까 5년 전부터 이곳 강원도는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소는 럼피스킨, 조류의 경우 고병원성 AI가 곳곳에서 발병한 상태입니다. 1급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은 모기 같은 흡혈곤충이 옮깁니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높지 않지만 소는 식욕 부진, 젖소는 우유 생산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달 빨리 발생했습니다. 조류도 심상치 않습니다. 앞서 전북 군산 만경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H5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습니다. AI 조류 인플루엔자의 경우 특히 유동적인 철새 이동 경로가 방역 변수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하고 그다음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심각 단계에 지금 있고요. 럼피스킨이 발생되고 그 연접되어 있는 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심각 단계고 나머지는 주의 단계에 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와 함께 여기저기서 확산하는 가축 전염병. 방역 당국은 예찰과 소독에 집중하는 한편 어느 농장이든 증상 발견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고 돈을 입금하라는 보이스피싱과 해외에서 발송된 문자 링크인 스미싱은 이제 조심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하지만 지인의 전화번호로 나에게 문자가 온다면 해킹 사실을 모르니 의심 없이 링크를 클릭해보기 쉽습니다. 무심코 누른 링크로 악성 앱이 설치되는 사기 수법이 유행하고 있는 만큼 의심 문자는 보호나라 채널에서 꼭 확인해보고 스마트폰 보안 상태를 자주 점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